지금 BK21 정치학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BK는 정치학적 소양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고, 소위 정치 현상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훈련시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어 연구는 아까 BK 팀장과 같이, BK 단하와 같이 이번에 3월달, 4월달, 6월달에 걸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강을 좀 계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GPT가 무엇인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실 분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뭐 선배가 이제 랩 선배라고 하시던데 아마 여기서 제일 연봉이 높지 않을까 상당히 씁쓸한 상황이긴 한데 연봉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이시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 박찬준 박사님께서는 고대 홍콩 컴퓨터공학과 박사를 하셨고 자연 언어 처리를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그 업스테이지라고 해서 아마 한국에서 이쪽 계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닐까. 최근에 수천억대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천억 받았을 때요? 네.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히 전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미 페이스북하고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력을 많이 적어 오셨는데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연구 워낙 뭐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봤던 연구 실적 중에 이런 걸 처음 봅니다. 포브스 한국 대상으로 해서 30명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연구 실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주요 자연어처리 논문 있고, 자연어처리 관련해서 국내 190편 이상의 논문을 너무 저도 지금 현재까지 60편밖에 논문을 발표를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이버 PhD 펠로우십 수상을 하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해커톤에서 코리아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십니다. 상당히 많은 경력과 훌륭하신 분이고, 저희가 아마 오동석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모시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박찬준 박사님 모시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업스테이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찬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동석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셨고요. 저랑 이제 같은 연구실 선배님이고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형이 불러가지고 동생이 안 올 수 없어서 서울에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초거대 언어 모델에 관련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일단 다들 알고 계신가요? 챗GP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다 인문계 분들이 여기 듣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번 초거대 언어 모델의 기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에서 앞에 한 20분 정도는 이 언어 모델부터 초거대 언어 모델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최대한 쉽게 수식 없이 그 다음에는 이 초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 업스테이지, 저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장염에 그다음 편도염에 한 번에 다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약간 목이 삑사리가 나거나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업스테이지에서 프린시플 리서치 엔지니어이자 테크니컬 리더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솔라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픈 AI에서 GPT-4 이런 걸 냈잖아요. 뭐 업스테이지도 이제 솔라라는 이름을 가진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제 자연어처리 연구실 이미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거기 연구실에서 이제 오동석 교수님하고 함께 연구일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주로 연구했던 건 이제 기계 번역과 관련된 것들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 데이터 센트릭 AI, 이제 그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제가 회사를 한 1년 넘게 다녔었어요. 시스트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계 번역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강연 통번역 시스템, 그래서 기계번역 음성인식 이러한 어떤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미션은 Making AI Beneficial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좋은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대표님이 이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대표님이 처음 유명했던 건 뭐냐면 이제 유튜브에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라는 강의를 찍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딥러닝을 입문한 사람들은 다 이 강의를 듣지 않았을까. 저도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 아마 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대표님이 찍으신 인강으로 저도 딥러닝을 입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로 유명해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클로바, 이제 네이버의 인공지능 조직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 총괄을 맡으셨고 제가 듣기로 3명에서 시작해서 한 250명까지 규모로 이 클로바 조직을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다가 갑자기 신경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2020년도 10월에 퇴사하셔가지고 업스테이지를 창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네이버에 정말 이 비전 총괄하신 분, 그다음 뭐 파파고 리더, 또 카카오에서 리더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 당시에 기사 제목이 막 AI 어벤져스가 창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벌려고 AI 기술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초거대 언어 모델, 이제 솔라와 관련된 B2B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큐먼트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OCR 기술이에요. OCR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막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 찍으면 글자 인식해가지고 막 해주는 거 있죠. 포스 같은데 회원가입할 때도 주민등록 찍으면 인식해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딱딱딱 다 어떻게 보면 입력이 되잖아요. 그게 OCR 기술이에요. 광학 문자 인식 기술. 이거를 이제 어디에 활용하느냐? 보통 이제 금융권, 보험사 쪽에 이제 보험 심사할 때 막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가지고 저희 OCR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보험사 쪽에서 1등이 제가 듣기로 1, 2등이 삼성하고 하나하고 삼성 이렇게 1, 2등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저희 기술을 납품을 해가지고 OCR 기술도 저희 엄청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듀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스트 캠프, 그다음 패스트 캠퍼스에서 하는 부트 캠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AI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이 예를 들어 1000억이다. 거기에서 업스테이지가 예를 들어 1% 먹을 수 있다와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이 10조다. 거기에서 업스테이지가 1% 먹을 수 있다. 그건 또 금액 차이가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AI 판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사업, 인력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이 GPU라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시리즈 B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T 이 인공지능 쪽에서 시리즈 B로 아마 1,000억 단위의 규모를 받은 건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시리즈 A는 316억을 받았고 시리즈 B는 1,000억 정도를 받았는데 아마 이 1,000억은 대부분 다 그 초거대 언어 모델 솔라를 만드는 장비 비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큰 돈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시장에서 높다는 것이고 사실 저희 부담이 크죠. 그래서 좋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글로벌 레벨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짧게 5분 정도 저희 회사 소개와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LM to LLM이라는 파트를 가져왔어요. 이제 풀네임은 랭귀지 모델 to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GPT, GPT-4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그럼 이 친구를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언어 모델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을 진짜 이해를 하려면은 수식부터 다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되지만 살짝 야매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이 뭐냐? 결국에는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체계로 변환시켜주는 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조차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 한국어 하고 있죠. 이게 그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가 자연 언어예요. 그럼 자연 언어 처리, 제가 전공한 자연 언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 표현 체계는 결국 이 언어라는 걸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체계는 뭐냐? 컴퓨터는 사실 이 한국어 이해 못해요.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는 1과 0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컴퓨터는 고차원의 벡터, 고차원의 어떤 벡터를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의 벡터를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그런 어떤 지식 표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언어 처리를 하려면은 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 표현 체계로 변환을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번역기로 볼 수 있겠죠? 그 번역기의 역할을 하는 게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휴먼 캐릭터가 뉴럴 네트워크로 변환이 되고 있죠. 저거를 해주는 놈이 언어 모델이고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변환을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통적인 언어 모델부터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까지 어떻게 보면 쭉 설명을 드릴 텐데 뭐가 가미가 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모델은 인간의 지식 표현 체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체계로 변환하는 놈이다. 번역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해되시나요? 다행입니다. 수식 없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표현했냐? 여기에 보시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죠. 그러면 이 강아지, 고양이 두 개의 단어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강아지는 1, 0, 고양이는 0,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개수만큼 차원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니까 2차원으로 구성하는, 두 개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0, 1, 0 이렇게 구성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총 단어가 10개 정도 있었을 때 고양 하나는 도구는 0, 1, 0, 0, 0, 0, 계속 0, 0, 1, 0, 0, 0, 0. 즉 특정 단어의 그 위치는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원활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로 박찬준, 오동성만 있다 했다. 그럼 저는 1, 0이고 0,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단어가 n개가 있으면은 n차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n개의 단어들마다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부터 n번까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1, 0, 0, 0이 되고 두 번째는 0, 1, 0, 0, 0이 되고 세 번째는 0, 0, 1, 0, 0, 0, 0.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인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인 원핫 인코딩으로 번역을 해서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항상 학문이라는 거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학에서 무슨 한계가 있어서 얘가 이제 발전되어가지고 새로운 방법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의 한계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도구와 캣을 이렇게 01, 000, 001로 하는 것은 단어들 간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면 인간의 뇌 속에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동물이다라는 범주가 우리 뇌 속에서 다 계층 관계가 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어떤 관계들이 다 단어마다 있을 텐데 여자와 남자 뭐 수도에는 서울이 있고 도쿄가 있고 과일에는 사과, 바나나 이런 것들이 다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하의 관계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원활 인코딩으로 표현하면은 단어들 간의 의미론적인 관계라던가 두 단어 간의 어떤 관계를 전혀 표현할 수가 없는 살짝은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 단어가 1000만 개다. 사실 영어 단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얘가 1000만 개다라고 하면은 이 단어 주머니라고 표현할게요. 이 단어 주머니를 몇 차원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1000만 개면 1000만 차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 입장에서 이 차원이 많아지면은 연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엄청 비효율적이고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원활 인코딩의 단점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표현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매우 높은 디멘션을 가진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차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멍청한 방법론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당연히 뭘까요? 단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표현 방법이 나왔을 거고 이 차원을 줄일 수 있게 나왔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자연수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얘를 차원을 줄이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얘를 그냥 적당한 실수로 막 바꾸면 조금 차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관계를 알려면은 단어들 간의 어떤 주의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번역기를 만들면 되겠구나, 언어 모델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미리 스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의미 정보가 가미된 지식 표현 체계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워드 투 벡터,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이런 게 있는데, 워드 투 벡터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어떤 문맥이 있어요. 잠깐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었을 때 주의 하나 가운데를 빵꾸를 딱 뚫어놔요. 그 가운데 빵꾸를 뚫고 주의 단어 한 2개 정도 앞뒤로 본 다음에 얘가 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뭐 경북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나는 경북대학교가 주어지고 학생이다만 주어졌을 때, 나는 경북대학교 한 다음에 나는 경북대학교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학생이다가 주어지고 경북대학교를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하면은 주위의 어떤 관계들을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주변 단어, 전 단어 2개, 그 뒷단어 2개를 바탕으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하거나, 가운데 단어만 주어지고 주위의 단어 2개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하거나, 이게 워드 투 벡터의 학습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위 어떤 의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고차원의 어떤 실수로 표현이 돼요. 행렬 벡터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차원도 그냥 한 256차원 정도, 단어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256차원으로 얘 단어를 0.1, 0.35, 0.2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히 단어를 작은 차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워드 투 벡터, 그 원하는 코딩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킹, 뭐 퀸, 이 관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워드 투 벡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행렬, 고차원의 벡터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신기하게 도쿄, 서울이 같은 위치 쪽에 있고요. 사과, 배, 바나나가 같은 위치에 사산이 되어 있어요. 벡터로 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의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 단어가 있었을 때 결국에는 고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된 거고, 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놈이 워드 투 벡터,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고, 얘가 나오게 된 건 결국엔 원하드 코딩의 한계점, 두 단어 간의 관계를 볼 수 없다, 너무 많은 차원을 요구한다 라는 이 2가지 한계점을 극복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얘도 한계가 있어요. 얘는 또 무슨 한계가 있을까? 의미는 이해했는데 문맥을 이해 못했다.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쉬운 예시가 있어요. Open a bank account on the river bank. Open a bank account 저거는 은행이죠. 근데 on the river bank 저거는 북이라는 뜻이에요. 북. 인문계 분들이니까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겠죠? 근데 워드 투 벡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미 정보까지만 이해한 친구는 요 2개의 단어를 동일한 벡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얘는 동의어긴 한데 문맥에 따라서 다른 건 다르게 대우를 해주고 다른 건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문맥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방법론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다음에 나온 모델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문맥 정보를 이해한 언어 지식, 그 표현 방법이 나오게 되겠죠. 언어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sorry, 사과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워드 투 벡터로 하면 동일한 벡터로 표현하는데 얘네 2개는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맥 정보가 가미된 지식 표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contextual LM이에요. contextual LM, 문맥 LM, 문맥 랭귀지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 나온 거는 엘모라는 모델이에요. 정확히는 사실 이거보다 더 전에, 엘모 전에 문맥을 가미한 다른 모델이 있었는데 사실 제일 유명했던 건 이 논문이에요. 엘모라고 해서 Embedding from Language Modeling이라는 그런 모델인데 그
이게 뭐냐면은 LST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해를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엄청 많이 드리지만은 그냥 이 자연 언어 처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언어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어가 구성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어떤 단어의 순서가 있고 흐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 때도 뭐 이미지 같은 거는 CNN으로 하고 예전에 자연 언어 처리는 RNN, LSTM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RNN, LSTM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전 단어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다음 단어가 들어왔을 때 예정보 같이 받아서 계속 받고 그 다음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전에 거 다시 받고 새로운 단어 받고 하면서 이전 순차 정보를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저장해 나가면서 스택을 쌓아가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론이 LSTM, RNN 같은 것들인데 얘는 이제 엘모는 LSTM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고 즉 forward, backward 형식으로 읽어가지고 이 두 개에서 각각 어떻게 보면 벡터들이 나오거든요. 이 벡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양방향 문맥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 언어 모델 방법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워드 투 벡터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가운데 빵꾸뻥 뚫어놔서 앞뒤 한 두 개 정도 보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주어지고 앞뒤 두 개 정도 예측하게 하거나 였는데 얘는 전체를 문맥을 보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읽고 뒤에서부터 쭉 읽고 여기에서 각각 표현된 고차원의 벡터를 더해가지고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얘도 똑같이 인간의 언어를 고차원의 벡터를 표현하는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어 모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나온 패러다임 중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pre-training, fine-tuning approach, pre-training adaptation이 approach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인간의 언어의 어떤 언어 모델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일상 속에서 기계 번역기, 뭐 요약기라던가 정보 검색기, 수많은 자연 언어 처리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 언어를 잘 표현하는 놈 하나를 일단 잘 만들어 놓고 이 능력을 각각의 하위 태스크에 전이를 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그 언어를 잘 표현하는 것들을 발동시키게 되면은 얘 하위 태스크 성능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그게 결국에는 pre-training adaptation인데 정말 고품질의 언어 모델을 잘 만들어 놓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놈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언어 표현하는 게 형태소 분석기든 기계 번역기든 문서 요약기든 다 언어를 표현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 능력을 얘한테 전이를 시킨 다음에 얘를 특정 태스크에 맞게 튜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연 언어 처리의 패러다임이 이 당시에 변화되었었어요. 더 쉽게 표현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집에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실 때 냉동실에 멸치 육수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육수도 있겠죠. 육수를 겁나 잘 끓입니다. 일단. 육수를 잘 끓이고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양념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수 하나만 일단 잘 끓이는 거에 집중하면 되겠죠. 양념은 내가 원하는 걸로 그때그때 치면 되니까. 즉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육수를 잘 끓여놓고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 양념을 치는 패러다임이 pre-training, fine-tuning. 되게 pre-training, adaptation 똑같아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엘모 때 이러한 패러다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연 언어 처리의 흐름은 pre-training, fine-tuning 어프로치로 거의 다 기결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구글의 이제 버트라는 게 이제 이때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얘 똑같아요. 양방향 문맥 정보를 이해를 하고 문맥을 이해하는데 엘모는 LSTM 기반으로 한 거고 이전에 이때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사실 다 천하통일을 했고 지금도 다 이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잼미나이라던가 챗GPT, GPT-4 다 이 친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글에서 엄청난 모델을 내서 버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 그 다음에 GP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학습을 한 건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얘는 처음 나왔을 때 번역기였어요. 번역기. 그러니까 번역기는 뭡니까? 뭐 한국어 문장이 들어왔었을 때 영어로 번역하는 놈이죠. 그럼 번역기라는 걸 일단은 잘 생각해보면 일단 한국어를 이해해야 돼요. 번역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모델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딥러닝 모델이 됐어요. 근데 한영 번역을 해야 돼. 그럼 일단 한국어로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영어를 잘 생성해야겠죠. 그러면 이해를 하는 놈이 있을 거고 생성을 하는 놈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그림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눈치껏 이 친구는 이해를 하는 친구일까요? 생성을 하는 친구일까요? 네, 맞아요. 이해하는 친구겠고 얘는 생성을 하는 친구예요. 이해를 하는 친구가 인코더라고 불러요. 인코더.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성을 하는 친구는 디코더라고 불러요. 디코더. 보코아라고 부르죠. 한국어로는. 맞나요? 사실 영어만 써가지고 한국어로 볼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이해하는 놈과 생성하는 놈이 있고 트랜스포머는 번역기 모델로 나왔는데 이 버트라는 친구는 이해하는 놈을 떼가지고
언어를 표현을 한 거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양방향 문맥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학습을 한 거고 디코더 여러분들이 아는 오픈 AI 다 디코더만 쓰는데 얘는 이제 생성 모델 요 디코더만 떼가지고 언어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어쨌든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했고 뭐 버튼은 어떻게 학습을 한 거냐 GPT는 어떻게 학습을 한 거냐 어떻게 양방향 문맥 정보를 이해하지? 자 인코더만 뗐어요. 인코더는 이해를 하는 놈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가운데 빵꾸뽕을 뚫어요. 그럼 저기 뭐겠어요? 티끌 모아죠. 티끌 모아 태산. 그럼 모델은 이렇게 양방향 문맥 정보가 딱 주어졌을 때 가운데에 전체 문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랜덤하게 한 15% 정도로 빵꾸를 뚫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 국어 보셨죠? 국어 비문학 지문에 빵꾸를 15% 뚫고 모델이 그걸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하면 고품질의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만들어져요. 뭘 기반으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기반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놈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 언어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 GPT는 얘 생성하는 놈이죠. 생성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이전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끌 모아가 즉 이전 단어가 다 주어졌었을 때 그 다음 단어는 뭘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 다음에 어떤 게 이제 다음 단어에 올 확률이 높을까? 태산이 제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 확률 분포에서 가장 최적의 확률 분포를 찾아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 단어 주머니가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제일 높을지를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조율해 나가면서 최적의 그 분포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한 석사 3학기차까지 이해한 거예요. 그것도 컴공에. 예. 인코더, 디코더, 이거 트랜스포머 얘 다 설명만 1시간 걸려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야매라고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트, GPT 이게 한참 핫했고 제가 대학원생 때 오동석 교수님도 대학원생 때 이걸로 계속 실험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은 뭐냐? 대중이 만든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이게 뭐냐면 이 육수를 끓이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얘를 학습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재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재료는 어떻게 보면 다 웹상에 있어, 웹상에. 여러분들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끌어와가지고 얘한테 거기 데이터에다 한 랜덤하게 15% 빵꾸 뚫은 다음에 모델한테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사실상 우리 대중이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계속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내가 이거를 형태소 분석기에 쓸 거야 내가 구문 분석기에 쓸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서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만든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은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대중이 만든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전문가가 만든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엔 육수를 끓이는 거거든요. 육수를 끓일 때 GPT는 아까 제가 디코더 기반으로 한다 했잖아요. 이전 단어 바탕으로 다음 단어 예측할 수 있게 초거대라는 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프리트레인에서는 우리 대중이 만든 데이터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끊임없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고 보통 표현하죠.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사실 우리가 다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스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거 평가를 할 때도 이제 얘 언어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얘를 이제 여러 태스크로 파인튜닝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태스크로만 얘를 평가하지 않아요. 막 10개 이상의 태스크 이런 걸로 다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런 쿨루, 우리나라의 클루, 뭐 글루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제너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밸리에이션의 약자인데 글루는 여기에 보면은 막 10개 정도의 정확히 제가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 정도의 각각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자연어 개체명 인식을 잘하는지 자연어 추론은 잘하는지 이런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육수를 잘 평가하려면은 결국에는 여러 개의 각각의 어떤 특정 태스크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버트 GPT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쏟아지게 되었고 완전 춘추전국 시대였죠. 그럼 보통 어떤 흐름으로 했냐? 첫 번째 흐름은 이 트랜스포머를 점점 더 크기를 키우는
그런 어떤 엄청나게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크기를 줄여요. 왜냐면 서비스 하려면 속도가 또 빨라야 되고 경량화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델을 압축시키고 줄이는 그런 어떤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크기를 키움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랜덤하게 15% 뚫는다고 했죠. 그거를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뚫을 거냐, 아니면 모델을 학습하면서 매번 동적으로 이 뚫는 위치를 바꾸면서 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 뚫지 않고 이렇게 순열처럼 순서를 막 섞어가지고 순서를 맞출 수 있게 학습을 할 거냐, 즉 이 마스킹 스트래테지라고 부르는데, 이 빵꾸를 어떻게 뚫 거고 어떻게 얘를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학습을 할 거냐, 이 전략들을 다양하게 이제 연구자에 나오면서 논문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었을 때 조금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트랜스포머가 NLP 연구의 메인 트렌드가 되었다. 비전도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트랜스포머가 쓰였고, 결국에는 인코더만 사용하는 버트 패밀리, 디코더만 사용하는 GPT 패밀리,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다 사용하는 패밀리도 있는데, 사실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이제 디코더 기반의 모델로 다 통일이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떼서 GPT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고, 얘는 어떻게 학습했냐? 이전 단어 바탕으로 다음 단어 예측할 수 있게. 그리고 GPT-2는 데이터 더 늘리고 모델 크기 더 늘려가지고 GPT-2 나오고, 얘는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실제 얘는 이전 단어 바탕으로 다음 단어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런 답변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바탕으로 조금 더 튜닝을 할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해요. 지시문 튜닝.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더 이제 어떤 인간의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도 선호하잖아요.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모델한테 1번, 2번, 3번 답변을 주고 3번 답변이 1번 답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어떤 선호도,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윤리적으로 모델이 변할 수 있을 거고, 도덕적 규범을 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선호도를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입혀놓은 놈이 이 챗 GPT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활 인코딩 배웠고, 그 다음 원활 인코딩부터 해서 워드 투 벡터, 버트 GPT, 이게 거의 뭐 한 대학원생이 한 3년치를 20분 만에 다 배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흐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랭귀지 모델 2,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로 지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작은 구글의 T5 혹은 GPT-3, 오픈AI GPT-3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든 뭐 국내든 다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 시대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의 흐름이 규칙 기반, 통계 기반,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신러닝 기반, 그 다음에 인간의 뇌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반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초거대 언어 모델도 동일하게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고 있고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얘도 사실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라고도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 리셋 모먼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거대 언어 모델의 이제 조금 특징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버트 GPT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하면은 내가 요약 모델을 만들거나 번역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각각의 태스크라고 표현할게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을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즉, 이 모델과 태스크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초거대 언어 모델은 이 모델과 태스크의 관계가 1대 N이 됐어요. 즉, 모델 하나만, 육수만 하나 잘 끓이면 얘가 요약도 할 수 있고 얘가 번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뭘 주면 내가 얘한테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잘 뭘 날리느냐에 따라서 얘가 번역기가 되고 요약기가 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완전히 파운데이션 모델은 혁신이고 한 개의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창발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emergent ability라고 영어로 불러요. 즉, 이 버트 이런 것들은 뭐 한 200밀리언 정도의 파라미터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요런 초거대 언어 모델은 지금 막 처음 나와서 175빌리언, 1750억 개의 파라미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뭐가 있냐면, 얘가 한 애기 정도 모델의 크기일 때 얘 번역만 할 수 있었는데, 얘를 갑자기 성인으로 만들고 데이터 더 넣으니까 얘가 갑자기 막 번역도 요약도 QA도 갑자기 모델 크기 키우니까 얘가 없던 능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emergent ability, 즉 창발성, 한국어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은 훨씬 더 많은 태스크와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발휘되고, 사실 이걸 왜 그런지 해석은 하지 못해요. 그게 딥러닝의 한계예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많이 때려봤고,
모델의 크기 엄청 키우니까 얘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매주 뭐 새로운 게 나와서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GPT-4 옴니라는 거 보셨나요? 그거 보고 내가 대학원 때 뭐 했지 싶더라고요. 저 번역을 했는데 뭐 번역은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고 있고 지금 정말 열심히들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등장하게 되었나? Y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LLM을 위해 필요한 건 당연히 more compute, more data, larger 모델이에요. 그냥 크고 크면 돼요 일단. 근데 뭐가 커야 되냐? 일단 인프라가 커야 돼요. 인프라가 뭐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남자분들은 게임 좋아하실 텐데 롤하고 뭐더라? 제가 사실 게임 안 해가지고 아는 게 롤하고 총 게임 하나 있던데 그런 거 화질 좋으려면은 GPU가 필요하잖아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거가 사실 딥러닝 학습하는데 핵심이 돼요. 왜냐하면은 GPU가 병렬 처리가 가능한데 이 결국엔 딥러닝이라는 것은 행렬의 곱셈의 연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 고등학교 때 행렬 곱셈 배우셨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행렬 안 배운다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결국에는 이 3x3이 있고 3x1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 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친구 곱하고 더하고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CPU로 하면 얘를 다 순차 처리하는데 GPU로 하면 제가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3번 할 거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이 효율화 측면에서 GPU를 사용하는 거고 그 GPU를 잘 만드는 곳이 엔비디아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니까 엔비디아 주가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초고대 언어 모델에서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 GPU가. 그래서 거의 만약에 처음부터 초고대와 육수를 끓이려고 하면 최소한 10,000대 이상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만들어진 걸 조금 가져와가지고 더 육수를 끓이려고 해도 그래도 한 500대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개가 얼마냐면은 싼 거는 한 3,000이고 비싼 것도 6천만 원 하거든요. 그럼 6천만 원이에요. 6,000원이 아니라 6천만 원 곱하기 한 500개만 해보세요. 그럼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겠고 우리가 받은 1,000억 원 투자금이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AI 플러스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이동할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고대 언어 모델 하면 구글, 아마존 막 이런 데 떠오르죠.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버, 그러니까 그 GPU를 쉽게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 아마존도 AWS라는 엄청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봐도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AI 조직이 다 네이버 클라우드로 갔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인프라가 중요한지가. KT 같은 경우도 KT 클라우드가 있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가진 기업과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백본 모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처음부터 만들 수 있지만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챗GPT도 결국에는 GPT 3.5라는 인스턴트 GPT를 기반으로 튜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이퍼클로바 X도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더 튜닝을 한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LLM 학습하기 위해서 LLM이 필요하다. 저희가 만든 솔라도 마찬가지로 특정 LLM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더 육수를 끓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백본 모델이라고 그걸 부르고 있고 어떤 육수의 원천이 되는 육수. 네. 일본에 보면은 막 라면 가게에 보면 100년씩 끓인다고 하더라 육수. 그러면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닝. 이런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인 백본 튜닝을 할 거냐 이런 반도체 기술이 돼서 중요한 거예요. 행렬 연산을 효율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 그런 것들이 요즘 뜨는 이유가 사실 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가 필요하고 왜 LLM 전쟁이 시작되었을까? 한마디로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딱 이거예요. 모델의 컴퓨팅 리소스, 컴퓨팅 늘리고 데이터 크기 늘리고 파라미터 크기 늘리고 더 학습 더 오래 하면은 모델이 좋아진다는 게 법칙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 어떤 CEO들 같은 경우는 초고대 언어 모델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직원이 가서 초고대 언어 모델 없을 때 초고대 언어 모델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한 1조가 필요합니다 했었을 때 어떤 CEO가 갑자기 1조 투자하겠어요. 근데 이런 법칙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사실 조금 더 초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 투자를 하기 조금 수월했지 않나라는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결국에는 법칙으로 증명이 됐어요. 더 크게 만들면 좋아진다라는 게 법칙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검색의 패러다임 이런 것도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 다 챗GPT, GPT-4 사실 솔라를 만들고 있지만 GPT-4 씁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라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GPT-4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막 네이버나 구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 GPT-4로 쓰니까. 그래서 이런 검색의 어떤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할 때도 예전에는 특정 어떤 나의 진짜 검색의 니즈가 있었을 때 이 네이버 검색을 해요. 그럼 내가 막 찾아다녀야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찾기 위해 카페 들어갔다 없으면 나오고 블로그 들어갔다 없으면 나오고 유튜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의 여정을 내가 막 어떻게 보면 갔어야 되고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한테 있는 거죠. 얘는 불친절하게 딱 던져주고 네가 찾아 이건데 챗GPT 같은 경우는 주도권이 나한테 온 거예요. 얘한테 딱 준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얘한테 바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바꿔 하면 원하는 거 주고 주도권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UX, 유저 익스페리언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줬었을 때 얘가 제너레이트 텍스트하는 굉장히 심플한 걸로 바뀌었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많이 변하게 되고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롬프트를 잘 짜는 건 사실 저는 공학자들보다 인문학 계열이 훨씬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거대 언어 모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문학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희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직군을 보면은 이 친구들 연봉 보면요 얼마일까요? 연봉이 얼마일까요? 여기 보면 250K, 335K 있죠. 환율 적용해서 한 3억 하는 거죠. 3억에서 한 4억 정도 하는 건데 1년에 3, 4억이면 저는 이 정도 못 봅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리고 뭐 보통 AI 하면은 막 박사학위가 필요해.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해. 이런 거 보면 숨 막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딱 보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Have a creative hacker sprint and love solving puzzle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LLM이 나오면서 많이 무너지고 인문학자의 역할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잘 찾으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LM to LLM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한 석사 2년치 다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LLM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원하는 코딩 들어봤냐? 인문학자가 그런다? 끝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LLM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다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원래 LM to LLM을 안 하려다가 어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왕 온 김에 그다음 앞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우리 회사 소개하면 사실 자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빠르게 넘어가자라는 마인드로 앞에 좀 길게 한 거고 여기서부터 그냥 빠르게 쭉쭉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라고만 일단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초거대 언어 모델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리셋 모먼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원래 이제 검색과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다 접고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로 모델 인력을 다 이동시키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저희의 첫 LLM의 시작은 아수겁이라는 게 있어요. 아수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여러분들 이거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 회사가 작년 3월쯤에 아수겁을 출시를 했고 이게 결국에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7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잘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딱 이거예요. 어세서빌리티의 측면인 것 같아요. 접근성. 이게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이 챗GPT 너무 좋다고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이걸 쓰려면은 조건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네이버 아이디도 없을 것 같은데 구글 아이디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저희 할머니 저랑 카톡을 해요.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no sign up, no sign in 로그인 아무런 회원가입 없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접근성이 향상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LLM을 사람들이 또 이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도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많은 이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러 기능들을 추가해 나갔어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고, 저희가 또 에스컵 부르구르라고 해서 맥주도 한때 출시를 했었어요. GS25에서. 거기 QR코드 있으면 찍으면 친구 추가 자동으로 되게 하고 마케팅 딱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OCR 기술하니까 눈 달린 챗 GPT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도 구현하고, 그다음에 GPT-4 나오면 GPT-4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요약 기능 더 추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능들을 많이 추가해 나가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LLM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아수겁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구조인데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아수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픈 AI의 챗GPT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저희의 진짜 초거대 언어 모델 기술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롱런하고 제대로 이 LLM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LLM TF라는 거를 뿌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오픈 AI 말고 우리 자체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를 풀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프로블럼 디피니션을 잘하고 프로블럼 솔빙을 잘하는 사람을 저희가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했고, 초거대 언어 모델 이제 LLM TF가 만들어졌는데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찾은 게 오픈 LLM 리더보드라는 걸 찾았어요. 이게 뭐냐? 이제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 이제 오픈 LLM 뭐냐면 이제 LLM도 클로즈 LLM이 있고 오픈 LLM이 있거든요. 클로즈 LLM은 이제 실제 모델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LLM들. 즉 챗GPT 여러분들 모델 파일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API를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챗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메타 같은 곳, 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라마라고 해서 모델 파일을 개발자들이 다 접근해가지고 튜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픈 LLM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LLM을 구워볼 수 있고 튜닝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오픈 LLM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모델들이 경진대회를 벌이는 그런 장이 오픈 LLM 리더보드예요. 리더보드.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한 4개 정도 과목이 있었어요. LLM이 얼마나 상식 추론을 잘하는지, LLM이 얼마나 추론 능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를 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 나가서 세계 1등을 하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성능을 어떻게 하면 LLM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요거를 프로블럼 디피니션 하고 이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20일 날 최초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1등을 했었고, 이 당시가 라마2라고 해서 메타에서 이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인데 저희가 1등을 하고 얘네가 2등을 해서 마케팅하기 좋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또 1등을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1등 해보자 해서 8월 1일 날 한 번 더 1등을 하고 잠정적으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때 LLM TF를 이제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저도 단기간에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LLM 성능을 높일 수 있을지, 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 글로벌 넘버원 오픈 LLM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TF를 벗어나서 LLM 팀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제 진짜 우리만의 LLM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게 이 솔라라는 친구입니다. 솔라는 Specialized and Optimized LLM and Application Reliability 약자예요. 사실 이게 마케팅 팀에서 만든 거여서 저도 못 외웁니다. 솔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초거대 언어 모델 이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처음부터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다르게 얘기하면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 튜닝, 그 밑에 이제 RLHF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프리 트레이닝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GPT의 디코더 떼가지고 이전 단어 바탕으로 다음 단어 예측할 수 있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에요. 육수를 끓이는 과정. 그렇게 하면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설명드리면 얘가 넥스트 오픈 프레딕션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태국의 수도는 방콕이다라고 했었을 때 태국의 수도는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방콕이다를 예측하죠. 그럼 이거를 예측함으로써 얘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헬로를 한국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면 안녕하세요다.
헬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주어졌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통해서 번역의 어떤 능력을 배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전 단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걔를 통해서 월드 놀리지를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단어 처리 하위 태스크들도 배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넥스트 홈 프레딕션이 단순하지만은 얘가 엄청나게 많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언어와 세상의 지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얘를 인간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러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목적성과 의도가 있잖아요. 특정 도메인을 원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고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불러요. 즉 Q&A 쌍을 바탕으로 이 질문했을 때 너 이렇게 답변해야 돼 라고 얘를 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를 조금 더 도덕적 규범에 맞게 얼라이먼트 튜닝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놈들은 클로즈 LLM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픈 LLM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클로즈 LLM을 갖고 왔고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 GPT-4, 최근에 GPT-4 옴니, 클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그 LLM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국내 클로바, 엑사원, 초고대가 모델 등 카카오, 코GP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클로즈 LLM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 모델 파일을 접근 가능한 오픈 LLM들 메타의 라마3, 구글의 gemma, 미스트랄, 코맨드 알프러스 그로, Q&Y 이건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픈 LLM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 얘를 이제 from scratch라는 게 있는데 from scratch는 처음부터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육수를 끓이려면 진짜 이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제가 봤을 때 뭐 몇 천억을 넘어서 1조가 필요하지 않나? 정확히 저도 가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스타트업 레벨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초보자 언어 모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은 프리트레이닝 한 거 프롬 스크래치는 오픈된 걸 일단 가져와요. 즉 육수를 일단 가져온 다음에 육수를 더 팔팔팔 끓인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데이터와 우리만의 모델 노하우를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컨티뉴스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정확히는 미스트랄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티뉴스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솔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육수를 가지고 와서 얘를 더 우리만의 데이터와 우리만의 어떤 모델 노하우를 추가를 해가지고 더 끓여서 솔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라는 이런 친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왜 이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중요하냐? 이제 보통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컨티뉴 프리트레이닝 하기 전에 이 단계에서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 답변, 인스트럭션 튜닝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 바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여기에서 하면은 별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보통 다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거를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얘를 하고 안 하고의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에서 저희는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저희의 모든 노하우는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기술력인데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거죠. 한복에 대해 알려줘라고 했었을 때 영어 모델은 한국어를 못하니까 잘 저렇게 영어로 해요. 근데 얘를 그냥 바로 아까 그 단계에서 컨티뉴 프리트레이닝 안 하고 인스트럭션 튜닝 했었을 때는 좀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한국어 영어 너무 짬뽕돼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 하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컨티뉴 프리트레이닝이 중요하다. 파인 튜닝 alone is not enough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라를 작년 말에 냈고 이 당시에 한 번 더 아까 그 AI 올림픽에 나와서 세계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명했던 어떤 수많은 어떤 오픈 LLM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GPT 3.5 여러분들이 처음 충격을 먹었던 그 챗 GPT보다는 좋은 어떤 성능을 거둘 수가 있었었죠.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실제 저희가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논문까지 관심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어 처리의 유명한 학회 중에 NAACA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됐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멕시코로 또 발표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솔라의 어떤 기술적인 설명은 너무 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얼라이먼트 튜닝에 있어서도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론을 또 새로 제안한 게 있어요. 스텝 와이즈 DPO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얼라이먼트 튜닝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도덕적 규범을 맞게 하는 거. 그럼 얘도 어떤 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재료를 보통 1번, 2번, 3번 재료가 있다 했었을 때 보통 학습을 할 때 1, 2, 3번 재료 다 뭉쳐가지고 학습을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했었을 때 1번, 2번, 3번을 보니까 3번보다 2번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2번보다 1번이 조금 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잘하면서 덧셈 배운 다음에 구구단 배운 다음에 미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학습을 해보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don't use your data all at once. 한 번에 데이터 학습시키지 말고 커리큘럼 러닝.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대로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스텝 와이즈하게 학습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를 그냥 제안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했었었고. 그게 됐나요? 네. 논문 이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 3라던가 gem마 뭐 이런 벤치마크 성능, 보통 다 공학자들은 이런 어떤 테스트 셋이 있고 거기에서 성능이 뭐보다 좋다 이런 것들 좀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성능에서도 물론 솔라가 잘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 솔라를 오픈 LLM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느냐, 우리 모델 가져다가 튜닝을 많이 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뒤쪽에서 드리고, 또 이 기업에 있다 보니까 저 대학원생 때 성능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게 성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비용도 중요하더라고요. 성능, 속도, 비교 이게 거의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제 저희 솔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GPT-4보다 8배 정도 빠르고 GPT 3.5보다 2.5배 빠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속도도 엄청 빠르고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엄청 큰 모델보다는 10.7빌리언 굉장히 좀 경제적인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속도, 비용, 성능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테스트셋에서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솔라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그려왔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올림픽에서 한때 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저희 모델을 기반으로 튜닝한 모델들이 1등부터 10등까지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더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오픈코 LLM 리더보드라고 해서 한국형 올림픽이 있고, 이것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솔라 모델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저희는 이거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 나가거든요. 근데 자꾸 솔라 뭐뭐가 올라오니까 그 업스테이지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 URL에 들어오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사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실제 저희 솔라를 오픈AI 챗GPT 활용하듯이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쓰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들어와서 꼭 사용을 해보시고 가입도 하시고 저희 돈 좀 벌게 돈도 여기 유료로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하는 건데 API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PI도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솔라 번역기, 요약기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데이터, 뭐 모델, 데이터부터 뭐 모델링까지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경험을 했고, 그래서 솔라라는 거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API 돈 내셔야 되고 이제 오동석 교수님이 많이 구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방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LLM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데이터 평가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다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도 이제 윤리 원칙이 있어요. Human Centric, Trustworthiness, Fairness, Safety, Universality 이런 어떤 저희 회사의 윤리 원칙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감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크게 데이터를 이제 뭐 활용하는 한 5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공공 데이터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AI 허브라던가 국립국어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라이센스 문제 없는 것들 또 허깅페이스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라이센스 문제 없는 것들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들만 철저하게 검증해서 공공 데이터 활용하거나 두 번째로는 크롤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크롤링 데이터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못해가지고 부으면 부을수록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데이터들만 일단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합성 데이터예요. 초거대 언어 모델이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의 정의는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예요.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초거대 언어 모델한테 번역해주세요, 요약해주세요 하죠. 그럼 그 입력과 출력이 결국에는 번역 데이터로 요약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키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1트릴리언 토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쪽에서 바로 설명드릴 거고 OCR4 LLM 이건 저희가 문자 인식하니까 PDF 같은 거 문자 인식해가지고 글자 추출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1T 토큰 클럽이 뭐냐면 이 요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저작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왜 터지냐면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져다 써놓고 보상을 안 줘요, 보상을. 그래서 되게 심플하죠. 보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면 우리가 보상을 줘야겠다라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만들어진 게 1트릴리언 토큰 클럽인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제공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보상을 주냐면 예를 들어 오동석 교수님이 10만 토큰 데이터를 기여해줬다 영어 영문학과에서 그러면 저희가 10만 토큰만큼 솔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혜택 1번 혹은 프로핏 쉐어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API 콘솔로 돈 벌고 싶다 했잖아요. 저희가 10억 벌었다 하면은 그 중에 50%인 5억을 1T 토큰 클럽에 일단 할당을 해요. 그럼 이 5억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갔냐면 분모를 1조, 1트릴리언이 1조거든요. 1조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토큰이긴 한데. 그래서 1조의 단어 중에서 A라는 기업이 1조를 기준으로 한 10% 기여했다 하면 5억에 10% 주고. 그다음 B라는 기업이 한 1조 기준으로 한 8% 정도 기여했다 하면 5억에 8% 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핏 쉐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둘 중에 하나 혜택을 드리는데 프로핏 쉐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저희에 대한 믿음이 크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난 너희 믿음 딱히 모르겠고 바로 받을래 하는 분들은 API 해주시는데 거의 프로핏 쉐어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어려운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합성 데이터가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뭐 GPT-4 모델이 엄청 좋아요. GPT-4가 생성한 GPT-4가 생성한 어떤 답변을 바탕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GPT-4의 성능을 못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그런 어떤 1트릴리언 토큰 같이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 수급을 해야 GPT-4 같은 성능을 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GPT-4를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를 학계에서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사면은 우리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사용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GPT-4 이런 것들은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계에서.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 잘 검토해야 되는데 공학자들이 이런 게 약해요. 인문학자들이 이런 걸 잘 봐줘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대표님이 미 국무부에 가서도 발표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 버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의 핵심은 이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 보면은 막 DC 인사이드인가요? 거기 댓글 보면 가관이던데 막 크크크크크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게임 댓글들 그런 거 초보대 언어 모델 학습시키면은 얘가 완전히 이제 초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걸러주는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저희 노하우 다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 버스라는 걸 통해서 이 덜티 데이터를 클린 데이터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도 저희가 다 오픈 소스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논문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지만 논문도 있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OCR 기술까지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레이아웃 어널라이저라는 게 있는데, 실제 논문 같은 게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부분이 서론이고 이 부분이 요약이다, 이런 어떤 메타 정보라고 불러요. 그런 정보들을 같이 주입을 시켜주면 초고대 언어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과정에 추가하는 그런 과정도 추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제 오픈코 LLM 리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LLM 리더보드를 오픈 LLM 리더보드를 만들기 위해 니아하고 업스테이지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 KT가 항상 GPU를 항상 감사하게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고, 왜냐하면 LLM 리더보드니까 LLM을 돌려야 되면 GPU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학교 자연어처리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하나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가 하는데 안 하면 교수님 삐질 것 같아가지고 같이 추가했습니다. 아,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1,500개가 넘는 모델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모델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저희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1등 하면은 실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기업에서 1등 했다라고. 근데 저 사실 이게 처음에 좋아 보였는데 이게 엄청 욕먹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요즘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하는 게, 갑자기 여기서 1등 했다고 기사 나니까 상한가를 막 쳐요, 주식이. 약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게 뭐 활용되는 거 안 좋다, 막 이런 어떤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달의 LLM, 올해의 LLM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실제 돈도 드리고 있어요. 1등, 그 달에 1등하면 10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경북대에서 한번 꼭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허깅 페이스 이런 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위기. 현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체감하는 성능과 이 리더보드 1등 모델 가져다가 써보니까 얘가 한국어 되게 못한다, 어떻게 여기서 근데 1등이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고, 리더보드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수단, 테스트 목적이 무의미한 모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 리더보드는 약간 대화 능력을 보는 건 아니고, LLM의 근본적인 능력, 상식 추론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떤 리즈닝 성능 얼마나 좋은지, 어떤 자연어 이해 능력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실제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리더보드에서 그런 거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왜 대화가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데, 목적이 다르고, 이 리더보드는 뭘 보냐, 실제 LLM의 근본적인 능력을 보는 어떤 리더보드다라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도 논문을 냈는데, 이것도 관심을 주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리더보드 운영하면서 책임감 있는 제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시면은 모델을 제출할 때 데이터 못 썼고, GPU는 얼마나 사용했고, 이런 어떤 지표들을 추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모델 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 되게 부실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약간 무책임하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어떤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신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에, 태국 예를 들어 볼게요. 태국은 왕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감옥에 간대요.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태국 LLM을 만들었다. 근데 태국 LLM이 왕과 관련된 답변을 했다 하면 저희 대표님이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잘 평가를 하려면 세이프티 벤치마크를 잘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 국가의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로스 컬처럴한 어웨어한 그런 벤치마크를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저희가 리더보드를 운영하면서 좀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 이런 기존의 벤치마크들은 다 아카데믹 벤치마크인데,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 엔터프라이즈 벤치마크라고 따로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매트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실제 그냥 우리가 원래 쓰던 자연어처리에서 원래 쓰던 벤치마크를 벗어나서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관련된 그런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비욘드 벤치마크, 이런 테스트, 고정된 테스트를 벗어나서 실제 벤치마크를 벗어나서 LLM 어떻게 하면 잘 평가할 수 있을까? 실제 저희가 아수겁이라는 거는 지금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아수겁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에서 따봉하고 매드를 누를 수 있어요. 뭐 이 따봉의 비율을 보고 여러 이제 LLM들과 비교를 하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수겁의 GPT-4 솔라, GPT 3.5를 일정 비율에 맞게 다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따봉 누르는 비율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자동화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레드티밍이라고 해가지고 이 윤리 공격 엄청 하는 것들, 이게 지난달에 이제 실제 코엑스에서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리더보드의 결국의 미래 방향성은 비욘드 벤치마크, 고정된 테스트셋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인문학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벤치마크를 잘 설계를 하고 진짜 어떤 LLM이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그리고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도메인에서 이런 능력을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이런 것들 세부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주시고 테스트셋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벨버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LM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오픈을 한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스테이지 풀스택 LLM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원천 데이터를 모음에 있어서 일티 토큰 클럽이 있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로 만드는 데이터 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솔라 모델을 만들 때 오늘 설명을 안 들었지만은 뎁스 오브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링 기술들, 얼라이먼트 튜닝 기술들, 그리고 실제 평가람에 있어서 이벨버스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한국의 LLM 평가 생태계를 만들려는 오픈코 LLM 리더보드, 이게 결국에는 풀스택 LLM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단의 데이터, 뭐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제 풀스택 LLM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지사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미국 지사 세웠고 글로벌 레벨의 LLM을 만들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솔라의 비전,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이제 결국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 에러로 오면서 이제 이게 오른쪽이 챗GPT고 왼쪽이 구글이에요.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첫 화면이 추후에는 지금은 우리 구글 네이버지만 이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시대에서 이제는 AI 어플리케이션의 시대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OS 마켓, 안드로이드 마켓인데 지금 보면은 막 GPTs라고 해서 또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GPT에서 실제 여러 어떤 앱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의 시대로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스마트폰의 발전 흐름과 되게 비슷하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안드로이드, iOS 마켓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얼리미티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다음에 슈퍼앱이 나왔어요. 슈퍼앱이라면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같은 거겠죠? 근데 이 LLM도 챗GPT가 나오고 GPT 스토어나 플러그인 같은 게 나오면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얼리미티드 AI 어플리케이션 나오면서 최근에 약간 AGI 앱 같은 GPT-4 옴니 이런 것들이 약간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영역별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진짜 GPT-4 같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사실 솔라가 이런 영역에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LLM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좀 독점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실제 초거대 언어 모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 이러한 것들 자연 처리에 있어서는 사실 허깅 페이스가 많이 독점을 한 것 같긴 해요. 세 번째로는 이런 쉽게 만들 수 있는 AI 어플리케이션들, 아이디어 팍팍 내서 API 연동해가지고 AI 어플리케이션 만들 영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GPT-4 옴니는 솔직히 그냥 다른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런 챗GPT 저 영역에 일단 도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우리는 솔라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거는 이 GPT-4를 이기겠다라는 건 있는데 얘를 다 이기겠다는 건 아니고 purpose pre-trained LLM이에요. 즉 특정 목적, 고객의 B2B를 함에 있어서 그 도메인의 유스 케이스를 찾고 그 유스 케이스에 있어서만큼은 GPT-4를 넘으려는 게 저희의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purpose pre-trained LLM이고, 이런 식으로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떤 업스테이지 LLM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서만큼은 GPT-4 레벨을 넘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정 도메인에 있어서는 GPT-4보다 성능이 좋고 특정 태스크에 있어서도 GPT-4보다는 그 특정 태스크에 있어서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기업과 기업이 돈을 왔다 갔다 한 B2B 레비뉴를 만든 어떤 사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로 알고 있는데 커넥트 웨이브라고 아시나요? 이게 다나와 에누리닷컴 그 이커머스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이커머스 특화 LLM을 저희가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LLM B2B 사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유즈 케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 다나 커넥트 웨이브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일단 리뷰를 요약하는 거.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리뷰를 요약하고 싶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가 있었을 때 상품 정보의 메타 정보를 추출하고 싶다. 이 상품명은 뭐고 이런 어떤 저기에 특정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LLM이 자동으로 추출하는 이런 것들이 유즈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콴다 아시나요? 콴다 수학 문제 풀어주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저희가 KT 콴다 업스테이지가 3사가 합작해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LLM도 저희가 이제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앤 컴퍼니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이제 법률 특화 LLM 굽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그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실제 초거대 언어 모델 챗GPT 같은 데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라고 물으면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야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특정 시점까지만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내일이 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지식으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 검색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게 레그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실제 뉴스 QA, 실제 여러 어떤 그 생생한 그날의 뉴스들을 리트리버를 해가지고 뉴스 QA 할 수 있는 거를 LLM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약관 QA, 실제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서 이게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하는 어떤 LLM QA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설명을 쭉 유즈 케이스 드린 게 그냥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BM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태스크 특화, 도메인을 넘어서서 실제 유즈 케이스 특화 찾고 거기에 특화된 것들에 있어서는 GPT-4를 넘으려는 Purpose Pre-train LLM을 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비전은 그걸 또 이제 넘어서서 실제 뭐 유럽의 대표적인 LLM이 미스트랄이라는 게 있고 중국의 QN이 있고 미국의 GPT-4, 제미나이 같은 게 있는데 한번 APEC 지역에서 한번 대표적인 LLM이 솔라가 돼보자 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일본어 모델도 출시를 했고 조만간 또 타이 모델도 출시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동아시아 이런 쪽으로 쭉쭉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 있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배드락이라고 있어요.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프리미어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솔라를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게 일단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 발표였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 대여 상황 때문에 50분까지는 갖다 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을 현재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안 하시네요. 여기 앞에 김석훈 교수님께서 카메라 반나가셔서 떨고 계속 쉽게 보고 있어갖고 저도 불안합니다. 사실 지금 그 경북대학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북대학교도 챗GPT를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걸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쪽은 이제 GPT 엔터프라이즈 팀 버전을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 차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솔라랑 같이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솔라 해주시면 영광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월, 6월, 9월 영문학과랑 정치학과랑 같이 했던 AI 가지고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고 9월, 10월, 11월 이제 영문학과가 주도를 해서 AI와 관련돼 있는 특강을 계속 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방명록에 사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명함이나 아니면 그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메일을 적어줄 수 있으면 이메일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혹시 저희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 계시면 명함 또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아쉽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